다들 잘 살고 싶어 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를 매우 알고 싶어 하는데 사실 개인들이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부자 나라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아니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서 부자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에 태어나면 국민인 나도 같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브랑코 밀라노비치라는 경제학자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그 사람이 태어난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생 소득의 50% 정도는 그 국적으로 결정된다는 연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럴 거예요. 태어나 봤더니 여기가 노르웨이다 그러면 1인당 국민소득이 9만 5천 불인 나라니까 그걸로 삶의 많은 경제적인 고민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좀 허탈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사는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건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잘 사는 나라는 왜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는 왜 못 사는가 이 주제는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같은데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부자인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결론을 쉽게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천연 자원이 많으면 부자 나라가 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런 나라 봐라. 그냥 땅 파면 돈 되는 석유가 그냥 나오잖아. 이런 나라를 어떻게 이겨?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땅만 파면 금도 나오고 구리도 나오고 뭐 코발트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콩고라는 나라는 왜 1인당 국민소득이 여전히 113이냐 하는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화나 국민성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접근도 해봤는데 생각해보면 1990년의 중국과 2010년의 중국이 문화나 국민성이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중국의 국민소득은 6배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애매한 측면이 있고 자본주의라는 제도가 정착된 나라는 그럼 잘 살고 자본주의를 안 하는 나라는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봐도 여전히 잘 못 사는 나라인 IT, 방글라데시, 콩고 이런 나라도 경제 시스템은 모두 자본주의 국가거든요. 그럼 과거에 식민지를 가졌던 제국주의 국가들이 주로 잘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해보면 전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 1등, 2등, 3등인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위스가 모두 예전에 식민지를 가졌던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잘 살고 이게 없으면 못 사는 이제 그런 어떤 절대적인 뭔가를 찾는 건 어려운데 이걸 추적하는 건 여전히 의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요소들은 있는 게 맞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1700년경에 멕시코는요, 미국보다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18세기 말까지도 쿠바도 미국보다 1인당 소득이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죠.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멕시코나 쿠바 같은 나라들은 농업 또는 광업 이런 1차 산업이 주요한 산업인 나라들이라서 이 나라는 나라가 잘 살려면 그 노동자들이 그 단순한 일을 실직 내지 않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뭐 문맹률을 좀 낮춰보고 이런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고 일부 엘리트들이 산업을, 광업을, 농업을 독점하면서 노동력을 그러니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착취하는 게 그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유리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자동차가 발명이 되고 또는 옷을 만드는 제조업도 발달하게 되고 다양한 서비스업이 등장하면서 근로자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으냐가 얼마나 좋은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얼마나 좋은 옷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좋은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는지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산업의 중심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은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또는 누구나 어떤 산업에 새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놨던 것이 미국이 가진 장점이 부각되고 멕시코나 쿠바가 갖고 있던 장점이 희석이 되는 아마 그런 결과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뒤늦게 우리는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좀 해보려고 노력하던 시기에 그런 시기에 세계의 주요 산업이 다행히도
신발, 가방, 셔츠, 뭐 가발, 라디오, TV 이런 뭔가를 이렇게 제조하고 만들어내는 제조업이었다는 건 어쩌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꽤 운이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좀 해보려고 노력하던 그 시기에도 여전히 세계 경제의 주요 생산품들이 농업, 광업 같은 1차 산업의 산물이었다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나라 날씨가 늘 이렇고 우리나라 땅속의 자원이 늘 빈약했다면 아마 우리는 경제 발전 포기했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커져가고 있던 산업이 제조업이었고 제조업은 설명드린 대로 미국처럼 근로자의 품질이 높으면 제조업이 만들어내는 상품, 결과물이 품질이 좋아지는 그런 산업이어서 이거는 말이 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모든 제품들은 사실은 저 제품은 저 나라만 만들 수 있어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휴대폰, 시계, 컴퓨터 이거 만드는 기술이 대체로 다 공개돼 있어서 어떤 나라든지 만들어 팔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건데 왜 저 나라는 휴대폰, 시계, 자동차를 못 만들지라고 생각해 보면 선진국 기업들이 이미 만들고 있는 제품들은 하나만 만들어도 기본적으로 몇백만 개씩 살 수 있는 시장을 자국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100만 개 단위로 만들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뭐 원재료를 사올 때도 싸게 사올 수 있고 그래서 개당 단가가 크게 낮아집니다. 이렇게 제조업은요. 뭘 하나를 만들어도 많이 만들어 팔아야 성공할 수 있는데 선진국의 기업들은 그 기준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좀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선진국 아닌 나라, 예를 들면 뭐 한 50년 전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이게 제조업에 뛰어들어서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게 참 기본적으로 어려운 건데 우리나라는 이게 운이 좋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간 운도 꽤 좋아서 수출이라는 걸로 시장을 쉽게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소비자가 있는 그 나라까지 이제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송비가 많이 들어서 운송비 빼고 났는데도 더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치를 보면요. 주변에 우리 물건을 수출할 만한 큰 나라가 없잖아요. 전 세계의 큰 나라 시장들은 미국 아니면 유럽인데 우리나라는 유럽에서도 참 멀고 미국에서 봐도 진짜 먼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수출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운송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위치인데 우리나라가 운이 좋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베트남 전쟁에서요. 미군이 전쟁 물자를 실어 나르려고 베트남에 보내려고 컨테이너 박스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도입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아시죠? 커다란 그 철로 된 박스인데 이게 발명되지 않았을 때는 짐을 실어 나를 때 그냥 사람이 등짐을 지고 배에 계속 차곡차곡 들고 올라가서 쌓고 그렇게 해서 배를 보낸 후에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다시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짐을 실어서 등짐에 지고 하나하나 끌고 나와서 또 이제 트럭에 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실어에 또 하나하나 사람이 실어 올리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제품 가격의 한 25% 정도는 물류비로 썼어야 됐고 그 물류비의 절반은 항구에서 배에 짐을 싣고 내리고 하는 그런 데 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물건들이 주로 부피가 큰 경공업 제품들이 많던 나라였으니까 제품 가격에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더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부피가 크니까. 그런데 그 물류비의 절반을 차지하던 그 짐을 싣고 내리는 비용이 컨테이너 박스가 도입되면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그냥 기계로 집어서 배에다 실으면 되니까 그래서 당시에 그 조사한 통계를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발명되기 전에는 1톤당 평균 한 5.8달러 정도가 비용으로 들던 게 컨테이너 박스 방식으로 바꾼 다음부터는 톤당 16센트로 비용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로 일어서게 된 건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물이지만 운 좋게도 하필 우리나라가 수출을 좀 해보자 하고 이리저리 뛰기 시작하던 그 시점에 컨테이너 박스라는 게 발명되고 도입이 돼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운송비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여준 것도 이게 어떤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는 타이밍, 운, 행운 이제 이런 것도 적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영국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던 적이 있었죠. 비결은 산업혁명.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발생했을까? 그 비결이 뭐겠냐? 이거를 아주 자세히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산업혁명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물건을 만들 때 그 이전에는 사람의 힘이나 기껏해야 가축의 힘으로 만들던 걸 이제 기계의 힘을 빌어서 만들게 되는 어떤 그 변화, 이걸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바로 그 기계가 우리가 잘 아는 증기기관인데 사실은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증기의 힘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건 기원전부터 인류가 알고 있었고요. 제임스 와트가 태어난 시기에도 이미 증기기관은 아주 많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을 개량해서 누구나 널리 쉽게 쓸 수 있게, 그러니까 보급형 증기기관을 가장 처음 발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국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온 세상에 흩어져서 이미 존재했던 증기기관이 왜 하필 영국에서 집중적으로 개량되고 발전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보급형 증기기관이 됐느냐, 이게 궁금한데 결국은 그래서 어쩌다 영국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비슷한 거니까 계속 좀 증기기관을 좀 파헤쳐 볼게요. 그 당시의 영국에는요, 사람들이 땔감으로 주로 나무를 사다 썼습니다. 제일 쉽죠? 산에 가서 나무 해와서 그걸로 이제 난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라는 건 배를 만들 때도 나무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전쟁은 주로 해전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배를 잘 만들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고 좋은 배가 없으면 이제 전쟁에서 지고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 이게 나무가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다 땔감으로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영국은 당시에 해전으로 먹고 살던 나라여서 그래서 국민들에게 나무는 안 돼, 나무 쓰지 마, 그런 운동을 벌일 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또 나무가 어디 쓰였냐면 당시가 철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철을 만들어야 되고 철은 철광석을 용광로에서 녹여야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데 그러려면 불을 떼야 되는데 그 불 떼는 것도 처음에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나무를 좀 아껴 써야 되겠다 싶어서 웬만하면 석탄을 씁시다. 그런 캠페인을 벌이던 때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영국은 석탄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그 고도가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캐려고 좀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자꾸 갱도로 물이 차 들어와서 석탄을 캐기가 어려운 그런 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갱도에서 물을 퍼내는 걸 처음에는 사람이 하다가 증기기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증기기관은 또 어디에 쓰이기 시작했냐면 철을 만들 때 이제 나무 쓰지 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광로에다가 석탄을 연료로 넣어봤더니 잘 타긴 잘 타는데 계속 이렇게 송풍, 바람을 불어 넣어줘야 겨우 타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 불어 넣은 것도 사람이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걸 증기기관을 가져와서 송풍 기관으로 쓰기 시작했죠. 당시의 증기기관은 그 수증기를 이용해서 뭔가 돌아가게는 만들 수 있었는데 정밀한 기술이 없어서 그러니까 증기기관을 만들어도 수증기가 자꾸 옆으로 샜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임스 와트도 야 이건 참 고치기 어렵겠구나라고 사실상 포기하다가 어느 날 대포 만드는 공장에서 대포 만드는 걸 구경하게 됐는데 대포는 과거에는 이렇게 주물에 틀을 만들어서 쇳물을 부어서 대포를 만들었었는데요. 그 공장은 그냥 이렇게 그 대포처럼 생긴 원기둥의 철에다가 대포의 속을 이렇게 파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포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포 공장 사장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만듭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만들어야 대포가 정밀하게 만들어지더라고.
정밀하게 만들어져야 대포와 대포알이 딱 맞아야 대포알이 멀리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임스 와트는 그 설명을 듣고 야, 내가 고민하던 증기기관의 실리콘도 이렇게 깎아 들어가는 방식으로 만들면 정밀해지겠구나라고 해서 증기기관의 정밀도를 그 덕분에 확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천재였던 거죠. 일단 당시의 증기기관은 피스톤이 한번 쫙 이렇게 올라가면 그 뜨거워진 그 기체를 다시 차갑게 만들기 위해서 또 찬물을 옆에서 들이붓고 그래야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와트가 그걸 보다가 야, 그 뜨거운 수증기를 밖으로 그냥 빼내기만 하면 되지. 왜 뜨거운 수증기가 있는 이 실린더 자체를 차갑게 만들려고 하냐. 뭐 예를 들면 카페에 손님이 계신데 이 손님을 내보내려고 하면 그냥 저쪽으로 나가세요라고 하면 되지. 아, 저 손님 나가게 하려고 에어컨도 막 빵빵하게 틀어서 춥게 만들고 그러면 겨우 나가시게 하고 이러면 좀 번거로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원리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증기를 빼 밖으로 이렇게 바꿨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석탄 생산량, 철강 생산량을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끌어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옷을 그냥 수공업으로 정말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옷 한 벌 가격이 매우 비싸기도 하고 만들기도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제임스 와트가 만든 증기기관이 개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기기관을 방적기에 연결해서 돌리자, 물레방아 말고 증기기관으로 바꿔보자라고 하니까 이게 훨씬 더 잘 돌아가는 거죠. 당시에 그리고 식민지 미국이라는 걸 영국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잘 자라는 목화솜 면화를 노예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매우 저렴하게 가져오고 그걸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활용해서 방적기를 돌려서 실을 짜니까 이건 뭐 영국에서 만든 옷감은 그 어떤 나라도 원가 경쟁력을 따라올 수 없는 영국의 대표 상품이 됐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한 건 제임스 와트라는 천재 기술자가 영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하나 더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지폐가 있죠. 이 지폐는 영국에서 제일 비싼 지폐인데요. 50파운드짜리 지폐에 남자가 2명 있습니다. 한 명이 바로 지금 설명해드린 제임스 와트고요. 같이 얼굴이 들어가 있는 이 제임스 와트의 친구, 이분이 매튜 볼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제임스 와트는 기술밖에 모르는 천재 기술자였다면 이 매튜 볼턴은 기술 말고는 모든 것을 다 잘한, 그러니까 제임스 와트의 동업자였습니다.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을 좀 개량해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보급형 훌륭한 증기기관으로 만들어 보려고 매일 연구와 연구만 하고 있었는데 이게 특허 기간이 다 끝나가니까 발명을 하더라도 이건 돈 벌 일은 없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제임스 와트도 힘이 빠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이 매튜 볼턴이라는 분이 그 사실을 알고 당시에 영국의 의회를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그 제임스 와트가 갖고 있었던 증기기관의 특허 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아마 이 매튜 볼턴이 아니었다면 제임스 와트는 그냥 개량을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하고 이제 포기해 버렸고, 이제 그랬다면 영국에도 산업혁명이 없었고 그 이후에 다른 나라들도 산업혁명의 혜택을 받지 못했을 거니까 특허가 연장됐다는 그 사실도 산업혁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숨은 주역이었다라는 걸 또 우리는 알 수 있겠어요. 이런 대목에서 우리의 처음에 질문이었던 영국이 어쩌다가 왜 잘 사는 나라가 됐느냐라는 질문을 답을 찾다 보면 기술자들의 기술을 보호해주는 특허제도,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 제도를 유연하게 바꿔주고 기간을 연장해주기도 하는 영국 의회의 당시의 개방성,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영국이 성공한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이라는 제도가 잘 발달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꽤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을 중간에
연결해 주는 거고 중간에 이제 이자를 주고받는 거죠. 기원전에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곳에 잠깐 언급이 된 게 최초의 이자율과 관련한 기록인데요. 당시에는 보리를 빌려주고 1년 후에 갚을 때는 33%의 이자율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을 빌려갔다가 은을 되갚으면 연 이자율이 20% 정도였다고 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냥 생각만 해도 야, 그 정도 이자율을 부담하면서 그렇게 돈이나 보리나 은을 빌려서 뭔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죠. 왜 이자율이 지금보다 당시에는 그렇게 높았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려주는 부유층이 욕심이 과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누군가가 너무 욕심이 과해서 5%만 받아도 되는 이자율을 50%를 내야 돼라고 하고 있다면 그 욕심 많은 부자 말고 다른 부자들이 나타나서 나는 40%만 받을 테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또는 저는 30%만 받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라는 이자율이 당시에 유지됐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아마도 그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면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남는 게 없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갚거나 못 갚는 일이 많았나 보구나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없을 만큼 사회가 뭐 어렵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을 때 그 채무자를 추적하거나 연락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가 없었거나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이었겠죠. 가만히 보면 경제가 발전하던 시기에는 이자율이 낮고 또 반대로 살기도 힘들고 제도도 엉망이었던 시기에는 이자율이 매우 높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그 돈을 쉽게 빌려서 그걸로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면서 경제가 발전하니까 경제가 발전한 시절에는 이자율이 낮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경제가 발전하고 일자리가 풍부하니까 사람들은 굳이 돈을 높은 이자로 빌리지 않았어도 됐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았다. 그래서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는 확실치는 않은데 아무튼 이자율이 낮다는 건 점점 더 문명사회로 간다는 것하고 같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낮은 이자율, 높은 이자율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영국은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됐냐라는 질문과도 연결됩니다. 영국은 어떻게 전쟁만 하면 당시에 그렇게 늘 연전연승을 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학자들은 영국이 전쟁 비용을 쉽게 조달할 수 있었던 나라여서 그랬다라고 설명합니다. 당시에도 전쟁은 돈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보통은 전쟁을 할 때 이런 비용은 일반적으로는 세금을 걷어서 쓰는 게 상식이지만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평소보다 세금을 많이 내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기 나라 부자들한테 세금을 조금 더 걷거나 대체로는 외국에서 빌려오거나 아니면 부자들한테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왕이 해서 그 돈으로 전쟁을 치르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3년 후에 이자를 이만큼 주고 이때까지 원금 돌려줄게 라고 하지만 왕이 만약 그 돈을 안 갚으면 내가 왕을 때리거나 왕을 감옥에 가둘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왕이 전쟁한다고 할 때 돈을 빌려주는 부자는 매우 드물었고요. 저 돈 없어요 뭐 이러면서 아니면 그냥 못 받는 돈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자율이 매우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달이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영국의 왕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비교적 매우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더라. 그런 이유와 배경을 파헤쳐 보니까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 큰 계기가 되더라라고 하는 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더글라스 노스 교수의 설명입니다. 영국의 명예혁명은 다들 학교에서 배우셨겠지만 영국의 부자와 귀족들이 모인 영국 의회가 왕에게 저항했던 사건이었죠. 걸핏하면 돈 빌려가서 갚지도 않고 세금도 함부로 걷어가는 왕을 우리가 바꿔보자라고 해서 새로운 왕으로 바꾸고 그 왕한테 앞으로는 함부로 나대지 말고 약속도 잘 지키고 돈 꼬갔으면 꼭 갚고
세금도 왕 네 맘대로 걷지 마, 알았어? 라고 하는 문서에 왕이 서명하도록 만든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뒤부터는 왕이 빌려간 돈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었고, 영국 왕실이 뭐 전쟁합니다라고 해서 돈을 빌리면 귀족들이 안심하고, 안 그래도 돈 굴릴 데 없었는데 내 돈 빌려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너도 나도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자율이 매우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나서 왕권을 견제하고 개인들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낮은 이자로 전비를 조달해서 전쟁을 잘할 수 있었다. 뭐 그런 설명도 재미있게 들립니다만,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네덜란드나 베네치아에서도 비슷한 제도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서는 산업혁명이 발생하지 못했냐라고 하는 질문과 마주하면 꼭 그게 비결은 아니었구나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고요.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부터 운이 좋아야 한다는 것까지 참 어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우연과 행운과 또는 다양한 필연과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경제 성장이고요. 경제 성장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의외로 단순합니다. 돈이 되는 상품을 잘 만들어서 팔면 그게 경제 성장이고 그게 GDP를 올리는 길이고 그게 돈 버는 길이니까요. 미국의 유명한 스마트폰, 사과폰, 또 일본의 워크맨, 프랑스의 명품 가방, 한국의 반도체, 독일의 자동차, 스위스 하면 뭐 관광, 시계, 이렇게 부자 나라를 만든 건 그냥 뭔가를 아주 잘 만들고 제대로 멋지게 만들어서 팔았다. 그랬더니 부자 나라가 되더라라고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걸 그냥 많이 만들어 팔면 GDP가 올라가고, GDP라는 건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만들어낸 돈 되는 어떤 물건들의 총합, 이게 GDP거든요.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GDP를 잘 올리려면 풍부한 자본과 우수한 노동력과 지속적인 설비 투자,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돈을 들여서 일단 공장을 짓고 사람을 뽑고 기계를 좋은 걸 사다가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니까 이것도 뭐 듣고 나면 너무 당연하죠. 마치 좋은 요리를 만들려면 좋은 식재료 갖다가 사오고, 이게 이제 비유하자면 자본이겠죠. 또 좋은 요리 도구, 주방 설비도 갖추고, 이거는 이제 설비 투자가 될 거고, 좋은 요리사가 그 요리를 열심히 만들면 된다. 아마 이건 인적 자원, 훌륭한 경영자나 직원이 필요하다는 말과 같을 텐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그 식당에서는 좋은 요리가 만들어질 거고 사람들은 그 식당에 자주 올 수 있게 되겠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던 나라에서 일단은 외국 돈을 어찌어찌 빌려오고,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 설비를 사서 넣고 직원을 뽑아서 교육시키고, 그래서 운동화도 만들고 뭐 와이셔츠도 만들고 그러다가 자동차도 만들고 TV도 만들어서 수출을 한 거거든요. 간단히 보여도 이제 여기까지 되는 게 어느 나라나 다 되는 거는 아니라는 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경제 발전을 하고 못하는 건데, 이 차이는 또 어디서 오는 거냐가 많은 경제학자들의 관심거리입니다. 아직 그 정답은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좋은 제도, 좋은 소프트웨어가 비결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 자본과 설비 투자는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경제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장사 잘 되는 식당에 비유하면서 갖춰야 할 세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좋은 식재료, 하나는 좋은 요리 설비, 또 하나는 좋은 요리사, 이런 게 다 갖춰지면 좋은 식당이 된다. 이제라는 말씀은 드렸는데, 돈을 더 많이 벌어보자라고 하면 식당 면적을 넓히고, 식재료도 더 사와, 냄비도 더 사와, 내지는 물 끓이는 것도 더 늘려, 이렇게 설비와 식재료의 양을 늘리고, 요리사도 좀 더 뽑고 하면 매출은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도 계속 식당이 더 발전하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 식당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식재료를 더 사오는 걸로 안 됩니다. 냄비를 10개쯤 더 사오면 매출이 늘어나나? 안 돼요. 즉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설비 투자가 초기에는 필요한데, 어느 정도 투입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본이나 설비 투자는 더 투입을 해도 효과가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자본과 설비 투자의 한계 효용이 낮아진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중진국 함정이 그런 거고 중국이 요즘 겪고 있는 문제도 바로 그런 겁니다. 뭐를 더 투입해도 예전만큼 드라마틱하게 나아지지는 않고 때때로는 오히려 재고가 쌓이고 과잉 투자 문제가 생기는 이제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뭐를 해야 거기서 더 한 번 더 점프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하나 남은 건 요리사입니다. 요리사. 요리사가 똑같은 식당, 똑같은 설비, 똑같은 식재료로 더 맛있는 요리를 개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네에서도 손님이 올 수도 있고 또 같은 마을 손님에게도 예전과는 다른 더 비싼 요리를 팔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제 성장의 요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투입량과 무관하게 투입을 하면 할수록 계속 효율이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요소인 인적 자원, 요리사의 기술, 이건 자꾸 강조되고 앞으로도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센티브와 제도는 생각보다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부자들이 투자와 소비를 계속하고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센티브를 열심히 잘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이 나라에선 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와 인센티브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조건 중에 더 발전시키고 살려나가야 되는 건 뭐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요인 중에 우리의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는 건 뭔지 이제 이런 걸 좀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질문을 먼저 하나 좀 드려볼게요. 우리는 왜 공부를 할까요? 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왜 이런 나의 두 번째 교과서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또 공부를 하는 걸까요? 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좋은 선택을 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경제에 대한 이야기나 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경제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뭔가를 선택하고 그와 반대되는 것을 포기하면서 거기에서 나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걸어서 갈까? 택시 타고 갈까? 아침을 먹어 마라? 이 주식을 사 마라? 또는 야 라면 하나 먹고 잘까? 그냥 잘까? 등등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모습은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결과물일 겁니다. 미분, 적분, 물리학, 화학 이런 거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써먹지 않을 지식일 수 있지만 그걸 공부하는 이유도 미분, 적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저절로 몸에 익히게 되는 과학적, 수학적,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이제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에서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을 사실 잘 못합니다. 매우 자주 종종 이상한 결정들을 많이 내리죠. 예를 들어서 해변에서 친구 4명이 누워서 놀고 있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날씨가 덥습니다. 시원한 맥주가 먹고 싶겠죠? 근데 그중에 한 명이 친구들한테 이런 제안을 해요. 야, 저 길 건너 호텔 꼭대기에 있는 루프톱 카페 알지? 거기에 전화를 걸어서 맥주를 지금 여기까지 해변까지 좀 배달해달라고 하자. 그런데 친구가 또 물어봅니다. 야, 근데 너무 비쌀 것 같지 않아? 고민이 되죠. 그때 제안했던 친구가 자, 그럼 너희들이 각자 시원한 맥주 한 병이 얼마면 주문을 할 건지 그 가격을 나한테 얘기를 해봐. 그 가격보다 비싸면 안 시킬 거고 싸면 시킬게. 자, 너희들 각자 가격을 나한테 얘기해봐. 이럽니다. 친구들은 각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이야기를 했고 평균 $8를 제시했습니다. 시원한 한 병에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의 평균 한 개.
이제 이게 8달러였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똑같은 상황에서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그 친구들의 답이 달라집니다. 야, 저 호텔 알지? 저 호텔 앞에 노점상이 하나 있어. 거기서도 호텔에서 파는 동일한 맥주를 팔아. 뭐 배달도 해주는데 내가 그 노점상 휴대폰 알거든? 맥주 시킬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 적당한 가격을 얘기해봐. 그 가격보다 싸면 시킬 거고 비싸면 안 시킬 거야. 아까와 질문은 동일하지만 그 맥주를 파는 상인이 호텔 루프탑바의 주인이냐 아니면 길거리 노점상이냐 이것만 달라진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니까 친구들의 답은 평균 4달러로 낮아졌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건 진짜 이상한 겁니다. 이건 내가 얼마나 목이 마른지 또는 내가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딱 두 가지만 생각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호텔 루프탑 바에서 가져온 것이든 노점상의 냉장고에서 꺼내온 것이든 차이가 없는 똑같은 맥주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정확히 동일한 그 맥주라도 야, 노점상이면 좀 싸게 팔아야지 호텔하고 똑같은 가격을 받는 건 이상하잖아 라는 생각으로 노점상에서 파는 맥주는 더 싸야만 내가 살 거야 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매우 비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해는 가죠. 노점상한테 괜히 바가지 쓰는 것 같은 그 느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런데 한 병에 5달러를 부른 그 노점상이 괘씸해서 맥주를 안 사 먹으면 누가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나는 지금 내 갈증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8달러까지는 낼 거였잖아요. 만약 우리가 정말 잘 배운 사람들이라면 아, 나의 이 감정은 합리적이지 않은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5달러짜리 맥주를 주문해서 시원하게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선택을 잘 안 하고 결국은 손해를 보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끔 뷔페 식당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화가 납니다. 입장료 꽤 비싸게 내고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갖고 오는 음식들을 보면 하나같이 분식집 가도 있는 거예요. 떡볶이, 김밥, 만두, 뭐 탄산음료 그런 거 갖다 놓고 먹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배운 사람이니까 일단 화를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줍니다. 얘들아, 아빠 얘기 좀 들어봐. 경제학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어. 너희들이 지금 김밥을 먹잖아? 그럼 배가 불러서 저기 저 갈비 저 못 먹지. 그러면 이 김밥은 진짜 비싼 김밥이 되는 거야. 너 여기 입장료 얼마인지 알아? 아, 너 빨리 얼른 가서 저 갈비로 바꿔와. 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희 아이들도 배운 집 자식이라 그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경제학에는 매몰 비용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미 내고 들어온 입장료는 어차피 돌려받지 못하는 매몰 비용이니까 그게 아까워서 나는 지금 김밥이 먹고 싶은데 굳이 저 비싼 갈비를 가져다 먹으면서 아우 맛도 되게 없네 이렇게 느끼는 건 진짜 이상한 선택인 거예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애들 말이 맞아요. 물론 제 말도 틀리진 않아요. 김밥 먹으면 갈비 못 먹죠. 그러나 지금 내가 이 식당에 왜 들어왔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러 온 거예요? 아니면 입장료보다 더 비싼 음식으로 배를 채워서 이 뷔페 식당 주인 거덜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거 골라 먹으러 온 거잖아요. 내가 이 식당에 뭐 하러 왔는지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다른 게임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재테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오를 것 같은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주가가 오히려 내리네? 그런 경우 많죠. 그럼 또 초조해집니다. 왜 안 오르지? 3일이 지나도 마이너스 10%예요. 아, 안 오르나 보다. 아, 잘못 샀네. 팔아요. 안 오르니까 파는 게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 주식을 살 때 내가 어떤 게임을 하려고 산 건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주식을 사면 일단 오늘은 3% 오를 거고 일주일 안에는 10%는 오를 거야. 무슨 내가 주식의 신입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저점을 찍어서 사요. 내가 사면 왜 반드시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죠? 주식은 그래서 사면 확률적으로 손해를 보는, 물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산 그 지점이 어떻게 정확하게 가장 낮은 가격이겠냐고요. 주식이라는 게임의 본질이 사고 나서 안 물리는 거 이게 아니라 사실은 무조건 물리기는 물립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좋은 주식에 물리자 이 게임인 거예요. 워렌 버핏이 주식을 사도 초기에는 물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샀는데 30%가 내렸어. 그럼 내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물린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이 맞나? 진짜? 이걸 봐야지. 30%나 손해를 봤네. 아, 괴롭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원래 변동성이 큰 자산이어서 내가 샀는데 그 시점이 하필 역사적 저점이어서 나는 항상 플러스 수익을 거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런데 주식 가격이 3년 뒤에 5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그래도 꽤 높은 확률로 예상을 할 수 있고 3년 뒤, 5년 뒤에 내 예상이 틀리지 않을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게임이에요. 내가 하는 주식 투자라는 게임의 본질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 위에 올라타고 뛰기 시작해요. 나는 30분을 꼭 뛸 거예요. 그런데 앞에 계기판 보면서 3분밖에 안 지났네. 겨우 5분 지났네. 되게 힘드네. 30분을 뛰는 게임이라면 30분 뒤에 그 기계가 멈추게만 해놓고 그냥 뛰면 되는 겁니다. 물론 힘들죠. 계기판 본다고 안 힘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들여다봐요. 다시 주식 투자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찬가지예요. 자꾸 계좌 열어보고 무슨 뉴스 없나,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나, 종목 게시판 들어가서 보고 그렇게 보는 게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 이 주식을 오늘 사서 3일 후에 팔 거라면 그런 거 들여다봐야죠. 그런데 나한테 맞는 게임, 내가 하기로 결정한 게임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투자한 거는 지금 이 주식을 사면 1년 후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산 거잖아요. 그러면 그 1년 동안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게임인 거예요. 재테크와 투자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 미래를 맞추는 거, 뭔가를 예측해서 맞추는 거 이런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그 투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투자는요. 이게 맞추고 적중시키고 이런 게임이 아니라 사실은 투자의 본질은 버티는 게임이고 기다리는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오르는 게 분명하잖아요. 장기적으로 계속 내려온 자산이라면 아예 거들떠보지도 말아야죠. 그런데 수많은 역사의 기록과 그 정보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오르는 게 분명하니까 주식도 부동산도 어떤 자산도 그 장기를 잘 기다리면 이기는 게임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부동산은 가격 등락이 이렇게 크지 않고 완만하니까 그냥 형편과 자금이 되는 대로 일단 어떤 시점이든지 사고 쭉 기다려서 버티는 게임이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게임의 본질이고요. 또 주식은 가격 등락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싸게 사야 되니까 가격이 싸질 때까지 안 사고 참고 버티는, 기다리는 그런 게임. 이 정도면 충분히 싸다고 생각해서 샀으면 그때부터는 얼마를 물렸든 그다음에 내가 생각한 기간까지는 꼭 들고 기다리는 게임. 이게 바로 주식 투자의 본질입니다.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 그 자체가 아니라 싸게 사야 투자의 본질인 길게 버틴다, 오래 버틴다 이걸 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은 그 오래오래를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게 어렵고 중간에 못 버티니까 버티는 힘을 기르는 게 그게 투자의 핵심이고 그래서 사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각자의 직업에 충실하는 겁니다라는 것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직업에 충실해야 연봉도 잘 오르고 잘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중간에 돈이 필요해도 연봉 저축한 걸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기존의 투자금을 깨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오래오래 기다릴 수 있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계좌도 자주 열어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는데 주식 투자를 두 그룹에 나눠서 시키면서 한 그룹에는 주식 계좌를 1년에 딱 8번만 확인하게 하고 또 다른 B그룹에는 1년에 한 번만 연말에 자기 계좌를 확인해라 이렇게 했는데 다음 해에 각각의 그룹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새해가 밝았으니까 여러분 자산을 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각자 가진 돈의 몇 %만 주식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1년에 한 번 계좌 확인을 시킨 그 그룹은 자기 자산의 70%를 주식에 넣겠다고 한 반면에 1년에 8번 확인시킨 그 그룹은 투자 수익률은 마찬가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41%만 나는 주식에 넣겠다라고 응답을 했답니다. 주식 투자는 하루하루 그 매 시간 매분 매초를 보면 이게 무슨 이런 미친 자산이 있나 싶을 만큼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들여다보면 주식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주식의 본질을 오해하게 되는 거고 자기한테 손해를 주는 포트폴리오를 나도 모르게 이제 짜게 돼서 결국은 이롭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요. 저는 닭고기를 잘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앞에 닭을 잡아서 파는 식당이 있었어요. 식당을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에는 손님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고요. 나머지 반쪽 공간에서는 실제로 닭을 길러요. 그리고 그 중간쯤 되는 어떤 공간에서는 여기서 기르던 닭을 직접 잡아서 털을 뽑고 닭을 끓여요. 어린 시절에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그 닭집 앞에서 그거 구경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상한 감정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 뒤로도 저는 닭을 잘 못 먹어요. 닭고기 잡는 광경을 너무 자주 본 탓에 저의 인생에서는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인 닭고기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자주 계좌를 열어보는 건 그런 이유로 해롭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게임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핵심에 집중할 수 있으면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이 의외로 쉽게 해결되기도 하고 핵심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꾸 불만이 쌓이죠. 우리 회사는 다 좋은데 월급이 너무 적어. 이렇게 벌어서 언제 집을 사냐? 부터 시작해서 우리 회사는 사장이 모든 일을 그냥 다 자기 맘대로 해. 내가 무슨 지 노예야? 그런데요. 회사라는 게 뭐예요? 회사의 사장이 창업자가 대주주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직원을 뽑아서 운영하는 그런 조직이에요. 회사가 버는 돈보다 그 직원한테 주는 인건비, 월급이 적으니까 그 차액을 먹으려고 직원 뽑는 거거든요. 직원이 좋고 직원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게임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인생에서 돈이 중요한 거니까 그 자체가 나쁜 선택도 아닌데 만약 그렇다면 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회사와 직원이 이렇게 인센티브 크게 나눠 갖고 이런 구조를 선택하든가 아니면 회사를 다니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 회사를 다니기로 한 선택이 애초에 어떤 게임이었는지 그 본질을 우리는 잊지 말자. 그래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지금 무슨 게임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의외로 잘 알아요. 예를 들어보죠. 집에 가서 여보, 당신은 나를 얼마나 사랑해?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되죠? 나의 주변에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의 총량이 100이라면 그중에서 당신에 대한 사랑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없죠.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겠지만 당연히 멸종했겠죠. 도태됐겠죠. 그런 분들은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잘 진화해온 우리는 조금 전에 여보, 당신은 나를 얼마나 사랑해? 라는 이 질문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줘 라는 요청이라는 걸 우리는 본질을 알잖아요. 회사에서도 자 사장님이 자 여러분 어려워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조직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는 말을 사장님이 하시면 그건 진짜 허심탄회하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자는 건지 아니면 사장인 내가 요즘 힘드니까 여러분이 나를 좀 격려해 주라. 사장님 덕분에 충분히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이야기를 나도 한번 듣고 싶어 라는 뜻인지 빨리 이 게임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회사에서는 그런 거 꽤 잘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그 잘하는 그 재능이 좀 다른 문제로 옮겨오면 종종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큰 기업들도 때로는 그거 잘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미국의 메이시스 백화점이라고 있는데요. 이 메이시스 백화점은 신문 광고를 하면서 이 광고에 붙어있는 쿠폰을 오려 오시면 얼마 할인해 드립니다. 이런 걸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백화점 올 때는 항상 거의 다 쿠폰을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백화점도 거기에 맞춰서 아예 가격을 올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10에 팔면 될 걸 굳이 $11라고 써놓고 쿠폰 갖고 오셨죠? 그러면서 다시 쿠폰 갖고 오셨으니까 할인해서 $10에 팔고 이러다 보니까 백화점 계산대에 가면 고객이 자꾸 지갑에서 계속 쿠폰 꺼내고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급 백화점 이미지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쿠폰을 없애기로 하고 소비자들한테 저희 백화점이 쿠폰을 없앴지만 가격표도 다 바꿀 겁니다. 쿠폰을 갖고 오시던 안 갖고 오시던 이제는 똑같은 가격을 예전처럼 그렇게 지불하게 되시는 거예요. 라고 고객들을 설득했습니다. 결과는 대실패. 쿠폰을 오려가서 10% 싸게 물건을 사면 실제로는 싸게 산 거든 비싸게 산 거든 소비자의 심리적으로는 정말 내가 알뜰한 가격에 샀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쿠폰을 없애고 나니까 내가 이걸 좋은 가격에 사온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고 가격이 자꾸 불안하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백화점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뭐 봄맞이 세일, 감사 세일, 신학기 세일, 뭐 여름 대바겐 세일 1년 내내 세일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1년 내내 세일을 하면 사실은 세일 가격이 정상 가격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오늘부터 세일 안 하고 정직하게 팔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부풀린 가격을 써놓고 X자 치고 거기에 세일 가격을 써놓고 파는 게 소비자들 입장에서 훨씬 마음 편하고 선호된다는 걸 나중에서야 백화점들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백화점들은 사실은 게임의 본질을 잘 몰랐던 겁니다. 백화점이라고 하면 고객한테 뭘 주는 거냐? 저렴한 가격과 합리적인 쇼핑 그 자체를 주는 곳일까? 아니면 고객이 와서 쇼핑을 하고 난 후에 아유 내가 합리적으로 참 잘 샀어라는 만족감을 주는 게 목적일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쇼핑을 하러 나가면 필요하지도 않은데 할인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사오고 나서 잘 샀다고 느끼잖아요. 여기서 고객님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게 합리적이에요라고 고객을 가르치려고 하면 그거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백화점은 고객과의 게임의 본질을 놓치는 거죠. 저는 가끔 저한테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듣습니다. 저는 아직 제가 좋아하는 일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제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불행해요. 그런데 말이죠.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는 게 진짜 좋은 걸까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는 게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인생은 그때부터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일은 좋아하는 일이니까 잘하고 싶고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잘한다는 건 그게 무슨 일이든 쉽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건 중요한 건데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또 꽤 많은 걸 잃게 되고 희생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니까 좋아하는 일이 없는 지금을 그렇게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일이 아니니까 주말이나 휴일은 그럼 다른 일은 다 잊어버리고 놀고 쉬는 거에 몰두할 수 있겠죠. 뭔가에 구속받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쉴 때 쉬고 놀 때 놀고 놀고 싶을 때 마음 편히 쉬고 놀고 할 수 있는 게 인생의 행복이잖아요. 진짜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면 그 뒤로는 친구도 없어지고 주말도 없어지고 취미도 없어지고 아주 피곤한 삶이 펼쳐져요. 물론 자기는 기분이 좋겠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친구가 없어도 불편하지도 않을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그런데 피곤한 건 피곤한 거예요. 그런 분 혈액 검사해보면 진짜 피곤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못 찾은 지금이 어쩌면 인생의 황금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행복하게 살다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즐기다가 그러다 가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어도 그건 그거대로 좋은 거고, 좋아하는 일을 다행히 못 찾았다. 그러면 그거대로도 좋은 거라는 걸 이해하게 될 텐데, 우리는 마치 인생이라는 게임의 본질이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든지 찾아서 죽도록 그걸 하다가 가는 거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좋아하는 일을 못 찾아서 저는 불행해요 라는 고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게임의 본질, 인생이라고 하는 본질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잘못 이해하다 보면 이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요, 저의 딸이 저한테 뭐 부탁을 하나 해왔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그냥 자취를 하고 싶다고 해서 방을 하나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뭐 오피스텔 원룸 몇 개 방을 보고 나니까 제 눈에는 대략 뭐 몇 개로 압축이 되더군요. 그래서 요거 괜찮은 것 같으니까 요 중에서 결정해. 그럼 아빠가 언제 시간 내서 와서 다시 계약할게. 그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방은 이게 장점인데 생각해보면 이런 단점도 있고, 또 다른 방은 이런 좋은 점은 있는데 또 이런 단점이 있어서 문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발견된 단점 중에 너무 치명적이어서 이거는 안 되는 그런 단점도 있더냐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보니까 뭘 선택해도 후회가 남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은 지금 뒤집어서 생각하면 뭘 선택해도 괜찮다는 뜻이다. 51대 49로 막상막하니까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건데, 그건 바꿔서 생각하면 아무거나 선택해도 최소한 49는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는 거야. 일단은 결정하고 나서 이게 51이든 49든 그렇게 선택한 걸 내가 노력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 되도록 만들면 되는 거다. 뭘 선택하든 장단점은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장점을 최대한 즐기면서 내가 선택한 이게 혹시 49의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노력해서 51의 좋은 선택이 되도록 만들면 되고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1이나 49나 내가 그걸 역전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최악의 경우는 이것도 선택 못하고 저것도 선택 못하고 안절부절만 하는 건 그건 최악의 경우다. 선택을 해야 될 시점에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걸 잘하는 게 어른인 것 같다. 이렇게 딸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도 와 진짜 엄청난 조언을 해줬구나라고 스스로 느낄 만한 이야기였다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선택지가요. 만약 90대 10의 선택이거나 70대 30의 선택이라면 우리는 고민을 안 할 겁니다. 대부분 이걸 선택하면 저게 문제고 저걸 선택하면 이게 마음에 걸리고, 그러니까 51대 49로 저울질해도 팽팽한 그런 경우에 우리는 결정을 잘 못 내려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뭐 더 오래 고민한다고 뭐 답이 더 좋은 답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괜히 고민하다가 타이밍만 놓치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집을 안 사고 전세 사는 거랑 내 집을 마련하는 거랑 나중에 가면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건데, 결혼을 하는 거랑 혼자 사는 거가 어떻게 차이가 없어. 차이가 무지 크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게 결정이 쉽냐?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는 있죠. 결혼을 하는 것과 결혼을 안 하는 건 진짜 다른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는 어차피 지금도 모르잖아요. 저도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진짜 중요한 결정 같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에게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결정이라면 신께서 나한테 결정하라고 했을 리가 없다.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면 매우 사소한 문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어른이지만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 때도 밤새 고민하죠. 고정금리 3.7, 변동금리 3.4 뭘 선택해야 되냐. 하룻밤을 더 새고 고민해도 어차피 몰라요. 왜 은행이 나한테 결정을 하라고 했겠어요? 고정금리 3.7을 선택하든 변동금리 3.4를 선택하든 은행은 아무 차이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둘 중에 뭐가 은행에 유리한지는 은행도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매고 미래를 최대한 예측해서 3년 후에는,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금리가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한 다음에 그렇다면 고정금리 3.7과 변동금리 3.4는 동일한 거겠구나라고 결정을 한 후에 자, 고객님들 골라보세요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51대 49의 선택도 아니고 그냥 50대 50의 선택인 거예요. 물론 세월이 흐르면 고정금리 3.7과 변동금리 3.4 중에 이거였어야 됐었는데 내가 잘못 선택했네 라는 결과가 올 수는 있으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단 1초라도 더 고민한다고 달라지는 결정이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차가 오래되면 핸들이 살짝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차도 얼마 전까지 그랬는데 약간 왼쪽으로 꺾어야 차가 가운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핸들을 그냥 이렇게 두면 차가 오른쪽으로 가요. 슬슬슬슬.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빨리 그 정비소 가서 고쳐야죠. 그런데 고치기 전에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오른쪽으로 쏠리지. 그러면 가운데로 가려면 핸들을 약간 왼쪽으로 꺾어야 가운데로 가는 거지. 이걸 내가 알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고장난 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불리는 마음입니다. 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월급을 100만 원 깎을 겁니다. 그 대신 뒷면이 나오면 월급을 150만 원 올려줄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률은 반반이고 150만 원의 이익과 100만 원의 손실을 저울질하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150만 원을 더 벌었을 때의 그 좋은 느낌보다는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그 손실이 더 크고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얻는 것보다는 뭔가를 잃는 거에 과도하게 강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때 불확실한 뭔가를 선택하는 거는 극도로 꺼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도 잘 안 옮기는 거고 하는 일도 잘 안 바꾸는 거죠.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핸들이 약간 이렇게 꺾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따라가지 말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는 생각이 들면 내 마음속이 가리키는 숫자보다는 조금 더 비중을 높여서 뭔가의 변화를 주는 것에 가중치를 두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선택이나 새로운 변화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물론 이게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게 좋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는 당연히 합리적으로 어떤 판단이 좋은 건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이 끌리는 어떤 것이 그것이 그 상황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나 더 덧붙여서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가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결정을 하는 선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의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선택이라는 주제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배우는 경제뿐만 아니라 이 많은 지식은 결국은 인생에서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혹은 어떤 선택을 피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심도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이 8번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